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가 처음으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정례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추가로 독자 제재했습니다.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권 심판을 강조하면서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정도면 망상이라며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전종철의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간밤에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에서 14시간 넘게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온수와 난방 아직도 공급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추운 날씨에다가 그것도 좀 오랫동안 이 온수에다가 난방 공급까지 끊기자 주민들이 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난방과 온수 중단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오류동에서 좀 공급이 지금 멈췄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지금 좀 3만 8천여 가구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왜 이런 중단 사태가 난 거죠? 네, 이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에 이 신정 가압장, 이 가압장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수 압력을 좀 높여주는 시설인데요. 가압장 펌프의 밸브 시설을 점검을 하다가 그만 이 밸브의 하단부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수가 분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어제 오후 5시 40분쯤부터 가압장 펌프 밸브를 긴급히 차단을 했고 현재까지도 온수와 난방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양천구와 구로구엔 지금 긴급 대피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적십자 구호 물품과 응급 구호 물품 등이 이 주민들에게 배부가 될 예정인데요. 서울에너지공사 등은 전기장판 등 이 난방용품 4천여 개를 확보를 해서 이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정상 복구되는 건가요? 네, 오세훈 시장이 좀 직접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복구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오늘 오후 3시쯤을 이 복구 시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분출된 온수를 빼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좀 7시간 정도는 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한미일 3국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첫 정례 해상훈련을 실시했죠? 네, 이 3일간 제주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지난해에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한 뒤에 열린 첫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미국 항공모함 등 군함 9척이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북핵과 이 미사일 도발에 대비를 하는 차원이고 대량 살상 무기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상황도 막기 위한 3국 간의 공조, 이 공조 강화에도 초점이 좀 맞춰졌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회동을 하죠? 네, 오늘 이 한미일 북핵 대표가 서울에서 만납니다. 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도발 또 긴장 고도에다가 북러 군사 교류와 또 군사 협력 등 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이 평가를 공유를 하고 또 대응 방안도 함께 3국이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북한의 대형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에 북한에서 여객 열차가 뒤집혀서 수백 명이 숨졌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고 하네요. 네,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이 어제 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평양에서 출발해서 함경남도 단천에 있는 금골리라는 곳으로 가던 열차가 높은 고개를 넘다가 뒤로 밀리면서 이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기관차 바로 뒤에 간부용 열차 2량은 탈선이 안 됐지만 이 주민들이 타고 있던 나머지 7량이 뒤집혀서 사망자는 대부분 주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망자는 정확히 집계가 안 된 채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좀 여전히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우리 국내 언론사에 이 매체 보도 내용을 확인을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가로 좀 우리 정부 확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복귀한 소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먼저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어진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칼로도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축했는데요. 누가 죽여본다는 거냐 이렇게 좀 되물으면서 그 정도면 망상이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야당 대표에게 최소한 도리를 지키라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한다고 소개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서울시당 인사회에서 운동권 특권 정치로 변질된 이 지금의 안타까운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다라고 하면서 이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김성독 당협위원장이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전략공천을 좀 부인을 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이 경쟁 후보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앞서 그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네,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말씀하신 대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를 돌덩이에 좀 빗대기로 했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직접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 해서 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원희룡, 이재명 이 이른바 이 빅매치가 좀 성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지역화폐와 남북 교류 사업의 지원금이 방만하게 운영됐다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를 했어요. 네, 이 감사원은 우선 이 지역화폐 사업에선 운영 대행업체가 좀 멋대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경기도가 이걸 알고도 받을 돈만 받으면 된다면서 경기도가 좀 사실상 방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원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6억 정도가 쓰였는데 경기도의 관리가 역시나 좀 미흡했다고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 두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이 재직 시절 이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번 감사가 이재명 당시 이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표적 감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일단 통상적인 정기 감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화폐 사업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를 하고 남북 교류 사업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거듭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를 폐지할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이 금투세는 대규모 자본을 좀 빠져나가게 해서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와서 좀 개선 여론이 높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겁니다.
개인 자산 관리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 이 ISA 납입 한도도 지금보다 2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좀 다른 금융 대책도 추가로 좀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 원인데 은행권의 수익은 60조에 달한다면서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재차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전세 대출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어요. 네,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요. 1심은 이 최 의원이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2심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허위 인식 또는 고의가 있었고 공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서 비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을 한 건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기자 발언을 요지라면서 이 전 기자가 당시 한 기업인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등의 이 말을 했다고 SNS에 써서 결국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우선 이 이동재 전 기자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파괴되고 또 한 언론사까지도 누명을 썼다면서 국민이 선동당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적인 이유나 자신이 양심이 있어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음해할 글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이 민사소송에서 앞서서 1, 2심은 모두 최강욱 전 의원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좀 풀리니까 야외 캠핑 계획하는 분들 이제 계실 텐데요. 추우니까 화로와 같은 난방기기 틀게 되는데 특히 조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 실내에서 이 화로와 같은 난방기기를 틀 때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특히 좀 많이 좀 보셔야 할 게 질식사 위험입니다. 환기를 하지 않고 쓰다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실험을 좀 해보니까 도명 텐트에서 화로를 켜면 불과 45초 만에 텐트 안 일산화탄소가 5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인 경우에는 한두 시간 안에 두통이 발생을 하고 1600ppm까지 무려 오르면 2시간 뒤에 숨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연통이 없는 화로식 난방기구는 절대 텐트 안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또 환기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특히 좀 가벼워서 공기 중 위로 상단으로 좀 이동을 하는데요. 출 수밖에 없다면 이 상부 쪽에 공기 위쪽에 경보기를 설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일산화탄소 말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난방기구들도 비슷한 주의 필요하겠죠? 네, 이 가스와 등유를 쓰는 난방기구는 일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역시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에 이르면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지고 5%를 넘으면 두통과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인데요. 역시 좀 자주 환기를 하시고 무한정 틀어둬서는 안 되시겠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얘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은 밤사이 눈비가 그쳤지만 충청도와 남부 지방은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강원 남부는 오전까지, 남부 지방은 대부분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오늘부터 휴일까지 길게 눈이 내리며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1도나 높아 서울 1.6도, 대구 6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10도, 대전 8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나쁨, 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상황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비교적 일찍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막히다가 판교 분기점에서 금토 분기점까지 정체 심합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와 안성 분기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천에서 신월까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비봉에서 이어서 막히고요. 서평택에서 홍성까지도 정체 있습니다. 한편 평택 신강고속도로는 평택 쪽인데요. 군자 분기점에서 남한산 부근까지 천천히 갑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여관계,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해나갈지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여의도에 네. 복귀한 뒤에 첫 메시지에 이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이 대표는 정권 심판을 강조하면서 법으로, 펜으로, 그것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면 가까운 분들이 괜찮은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지지하시는 분들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화답하는 의미로 걱정하지 마라 꿋꿋하게 버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네. 죽이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죽여본다는 건가? 그 정도면 망상이다 하면서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칼로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발언이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불과 2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명백한 살인 의사를 가지고 칼로 목을 찌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인가 망상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체이탈적인 말씀이 아닌가라고 의아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으로 죽이려 하고 펜으로 죽이려 하고 요거를 다 이제 포괄한 질문인 어떤 반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은유적인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소영 의원님을 비롯해 이제 여러 의원들과 인사 나눴을 것 같아요. 뭐 회의에서도 나누고 다른 자리에서도 나눴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회의에 같이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만나고 오신 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물리적 테러를 당하고 겨우 추스리고 복귀하신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부를 묻고 괜찮은지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들었고요. 다만 첫날 복귀하신 자리에서 수많은 그런 아젠다들을 논의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웠지만 당면한 이제 총선을 앞둔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심전심의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비명계 집단 탈당부터 이제 공천 문제, 선거제도 개편, 이 대표 앞에 이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하실 거라고 보세요? 총선이 이제 오늘부로 83일 남은 상황인데요. 이제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민주당도 공천 적합도 조사나 면접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요. 네. 또 비례대표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루빨리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 내의 탈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통합의 흐름으로 바꿔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도 많이 준비하셨겠네요. 다음 주를 대비해서.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네.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기에 네. 거취를 정리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부담도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현근택 부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거에 출마해 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출마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존적인 결단이지만 불출마도 마찬가지의 결단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당에 오랫동안 관여하고 또 기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논란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인천시당 신년이사회를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에서 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길을 가로막은 돌덩이에 이제 비유하면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장관님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국토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원희룡 장관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성이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호위무사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 자산을 대부분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전에 원희룡이라는 정치인과 지금의 원희룡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출마를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비호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고요. 그거는 계양을에 출마하든 어디로 출마하든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이 의원님이 원 전 장관에게 이 의원님 지역구 과천 의왕으로 오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너무나 유효하고요. 그 국민적인 큰 관심을 받았던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사실은 결자 해지하지 않고 지금 장관을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하시는 상황이고요. 또 이 국책사업, 민생사업을 백지화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가장 앞서서 제기했던 저나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서 그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그대로 인천 계양에 출마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천 예비 후보 검증 신청도 계양을 지역으로 하셨고요. 네. 다만 아직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곧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아니라 말씀이시죠? 제가 그 최종 내심의 결정은 알지 못해서요. 아직 네. 공식적으로 표명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네.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 인사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 정당의 정체성이나 그 정당이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화두를 대변하는 사람에 대한 공천, 인사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공천을 가장 거의 앞서서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으로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반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여당이 오로지
민주당에 반대하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한 위원장은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정청래 의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하나같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는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미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저는 사실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것이 유일한 콘텐츠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여당, 그 여당의 지금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오로지 민주당 반대, 민주당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병립형과 연동형을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하는 방안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이거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비례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총선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룰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 하위 20%인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인 30%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 어떻게 당내 여론은 괜찮습니까? 원래 4년 전 21 총선에서도 하위 20% 평가자들에 대해서 경선 20%를 감산하는 것은 이제 있었던 기존 룰이고요. 네. 거기에 이번에 변경된 것은 하위 20% 중에서도 이제 평가가 낮은 하위 10%의 경우에 이제 감산을 보다 더 높이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이 하위 20%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발표도 되지 않았고 본인에게도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통보 이후에 개개 당사자들이 본인에 대한 평가를 납득하고 수긍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감산을 크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을 불문하고 그 외에 이 룰에 대한 어떤 수용도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논란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지역에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성비 의혹이 있는 정 전 의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당이 망하는 길로 갈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이에 정 전 의원은 박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공관위와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선관위가 발족하면 적절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금방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면 이제 재수사 요구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대한민국에서 전대미문의 정치테러 사건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2주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들의 그 놀라움과 경악의 감정이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범죄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당적에 대한 사항도 비공개다 이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은 급히 종결됐고요. 증거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후송한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소방청장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특혜 시비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정말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밝힐 것은 다시 밝히라 이렇게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이에 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국민 여론 비중 높이고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 다선 의원 감상 기준제 제시했습니다. 여당의 공천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게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한 날이 총선을 85일 앞둔 1월 16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규 당헌에 따라서 총선 1년 전까지 공천 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1년보다는 조금 며칠이 부족하지만 지난 작년 5월 8일에 저희는 공천 룰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근데 총선 85일을 앞둔 상황에서 룰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시험 직전에 그 시험에 대한 규칙이나 기준을 또 과목을 결정하는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의문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비대위원장 마음대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에서 출마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연호를 하게끔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마포울의 기존 당협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뛰쳐나간 상황. 이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공천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재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3지대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설 전에 연대할 것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든 이준석 전 대표든 원칙과 상식 탈당 세 분의 의원님들이든 이분들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가치적인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의석수 확보를 위한 일시적 연합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아마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결합 여부는 달라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적립형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한 의석수 확보용 연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가 확정되게 되면 굳이 연합할 이유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각자의 행보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향배에 따라 이 제3지대 소위 정당들의 결합 여부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거제도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됐다고 볼 때 이준석, 이낙연의 결합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색깔이 다르고 독자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억지스러운 연합을 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거고요.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과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선 전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두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80일 남은 총선. 승패를 가를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언제나 선거를 이기는 쪽은 절박하고 간절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83일 동안 절박하고 간절하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정당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누가 더 절박하냐. 이것이 이제 승리를 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에서 기후위기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일을 하고 있는 김원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봄마다 이제 산불을 목격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잦은 홍수도 많이 보고 계시고, 겨울에는 이상기온으로 이제 따뜻한 경험까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량은 기업의 산업활동인데요. 기업이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 텐데 그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업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공감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 기후위기에 야심차게 대응하는 기업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소비와 투자로 화답한다면 기후위기 해결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수단을 친환경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되도록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보다 자전거를 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좌절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에서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는 오전에, 전라도는 오후에, 경상도는 밤에 그칠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오늘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는 많게는 15cm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최고 5cm,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1에서 3cm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은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1도나 높아 대부분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광주 10도, 대구 9도, 대전 8도, 강릉 7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나쁨, 대구는 오전 한때 나쁨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룰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역구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네. 많이 적응됐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어제도 제 그 대전의 유성에서 그 유성구 당원들 네. 그 국민의힘 시당 차원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뭐 사실은 저에 대한 입당 환영식이었죠. 그리고 그렇군요. 예,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바쁜데도 대전까지 왔고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따뜻해서 저 에일리의 그 제가 좋아하는 보여줄게까지도 이렇게 시작할 때 오프닝 그 음악으로 쫙 틀고 그랬군요. 제가 그 가사 중에 그 배신당한 그 애인에 대한 배신에 대한 것을 내가 아주 멋진 그 새로운 애인을 만나서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거 그걸 보여줄게.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근데 아주 그런 것을 저의 그런 노래 좋아하는 것까지 딱 알아가지고 틀어주는데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동하셨군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첫 오찬을 가졌다고 해요. 의원님 가셨죠? 저는 그 당원 교육 때문에 그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 4선 이상 중진 모임 그 점심자리는 못 갔습니다. 제 다음 질문이 의원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룰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일반 국민 비율 80%로 높이는 부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깊게 이 부분을 그 검토하거나 연구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약세 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당원들의 표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하면 좀 어쨌든 민심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쟁력이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당원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민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약세 지역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 예, 그런 본선 거죠? 경쟁력을 높은 후보를 그 선발하는데 오히려 이게 적합하다. 그렇군요. 또 하위 10% 현역 의원 컷오프한다고 하고요.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감점을 부과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의원님 해당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 명색이 5선 국회의원이니까 예. 뭐 해당되겠죠. 예. 그 뭐 여기에 이제 적용 범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이 정한 방침에 따라서 예. 저는 뭐 그걸 순응하면 될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다선에 대해서 일정한 페널티를 주는 거에 대한 해당 다선들은 불만이 분명히 있겠죠. 네. 아니 다선이 거기서 해당 지역에서 갈고 닦고 민심에 여러 가지 신임을 얻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저평가받고 감산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선 의원들의 평가를 절하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쟁하는 신인들한테
또는 신인들이 그 경쟁을 쉽게 좀 마음을 먹게끔 하기 위한 유인제로서 네. 다선들을 그냥 둔 상태에서 하면 게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인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것인 만큼 다선들이 일정 부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은 있으시겠죠. 그건 뭐 충분히 다선이 되면 제가라도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인들을 끌어당기고 어쨌든 신인들과 순환해서 좀 신인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공정한 게임이었다. 공정한 경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 처방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고민이 저는 담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역구 관련해서 이제 박범계 의원은 이곳은 전통적 야권 강세 지역이다.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로 갈지 이상민 인물론이 먹힐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겠죠. 희망과 사실은 좀 다르니까요. 그러나 어느 지역이고 어느 당의 어느 후보든 어느 당이든 절대적 지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느 정당 또는 어느 후보에 대해서 선택할 것인가는 정치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고 저희들은 선택을 받는 피동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신임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뿐이죠. 그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취지로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공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그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느냐가 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민주당 경우를 보니까 여론조사 있고 또 당원을 통한 온라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기구나 담당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매우 자기적인 것이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도요? 제가 구체적으로 전에 있던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더구나 개딸들이라고 하는 일그러진 그 강성당원들이 지배하는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자기적으로 아주 삐뚤어지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건 맘먹기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이 더 정밀해야 되는데 지난번의 경우를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를 보면 그런 예들이 의심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정권 심판 강조하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이 있을 때도 내가 다른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부터 이재명 대표를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정도가 강하게 의심해요.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 가지고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됐어요. 구속은 검찰이 지킨 게 아니라 판사 영장 발부에 의해서 구속된 겁니다. 그리고 5명이 의문사했어요. 가책을 안 느끼나요? 도저히 양심의 어떤 걸 돌아보면 그걸 진짜 본인이 애써 외면한다고 해도 저 깊은 바다 마음속에서 가책을 느끼는 거 없나요? 그런 사건의 중심 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한 그 범죄의 의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적 상식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정말 증거로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심하는 거 있는 건 각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 상황인데 정서인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배제할 만큼 아니잖아요. 이미 재판에 회부됐고 상당히 지금 재판 진행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유동규 씨인가요? 그분의 진술 증거만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그 김용 씨가 유죄 판결할 때도 유동규 씨의 진술 증거에 의해서 사실은 유죄 판결 받은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따지면 연장선상에서 그 진술 증거뿐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의 진술 증거뿐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서 본인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뭐 죽이려 했다, 이러는 것은 검찰의 지금 수사나 또는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이 검찰의 탄압만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본인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은 말하자면 언론의 일부 언론에 의해서 자신이 막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결국 이번에 피습당한 것이 어떤 반대 정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나요? 지금 해당 그 범인 되시는 분이 아주 나쁜 행동 그 범죄 행위고 그런 폭력이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해서 반대 정파에 대한 정략적인 이용을 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그런 의미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굳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를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에서 열었어요. 여기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길을 막고 있는 돌덩이에 비유하면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승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데로 갈 생각이나 비례대표 간다는 얘기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분들은 일부 민주당 분들은 뭐 발끈하고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약체 후보가 오면 환영할 일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참 환영하고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할 텐데 왜 발끈하고 이렇게 막 마치 뭐 원희룡 장관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괜한 김장을 오히려 겁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 비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건 비겁한 거고요.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 한 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니만큼 저 한번 진검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서울 마포을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해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붙을 거다. 뭐 이런 걸 위원장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곳은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말하자면 정청래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결심했다. 아마 소개했는데 상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당연히 좀 언짢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승부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김경률 그 비대위원 회계사는 계속 조국 사건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발하고 그런 네.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 대장동의 의혹에 네. 대해서 밝혀냈던 분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뭐 수호천사다라고 할 정도로 앞장선 저는 뭐 심하게 말하면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시니까 뭐 한번 저 민심에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 아마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 지금 지지율이 잘 반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뭐 혁신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김 여사 이제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 와중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저희 이제 출연했던 그 국민의힘 영입인재 이수정 교수도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걸 제시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총선 전략과 관계없이 어쨌든 국민들한테 뭐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별개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뭐 당 지지도 뭐를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별개로 할 일이고 정권 견제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5대2 그러니까 5대3 정권 견제가 한 5 또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 3 반면에 이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한 30% 국민의힘이 어떤 때는 앞서거나 민주당이 앞서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정권 견제를 전부 흡수를 못하고 있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국민들 앞에 국민들한테 좀 군림하고 있다. 좀 우쭐거린다. 좀 이게 뭔가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있는 정서적인 것이 저는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 분들이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보다 겸손하고 보다 부드럽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이 선거 이후 대통령의 자세도 변하는 건 있다고 봅니다. 민생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민생 토론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변론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뭐 이념적이거나 가치적인 거는 사실은 내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있지만 좀 더 확연하게 보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하게 하길 바라고 또 국민의힘도 여당이지만 여당이 그냥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옹호해주고 뭐 수호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민심을 반영해서 시시비비나 아닌 건 아니다. 또 긴 건 기다라고 일정 부분 견제 역할을 해주면 정부 견제에 대한 역할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정부는 겸손하고 또 여당은 일정 부분 견제 역할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게 여당의 메커니즘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뭐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있고 저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여당 소속 의원 그냥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부에 비판적으로 하면 쫙 째려봅니다. 분위기가 써느라고. 쉽지 않은 일이라 말씀이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잘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가 축소 왜곡됐다면 이제 재수사 요구하고요.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 경찰, 총리실 다 못 믿겠냐며 음모론 그만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어떤 조직적 그 뒷배경이 있어서 그런 범죄가 생겼다. 뭐 이러면 좀 그와 관련된 정황이라도 제시하면서 뭐 축소가 됐다든가 뭐 저 변형이 됐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뭐 때문에 그랬지? 뭐 때문에 축소된지? 이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적 기구들에 대해서 다 불신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기구들은 검찰 없애고 경찰 없애야 되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3지대 지금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을 탈당한 3명,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그 한참 전에 탈당한 그 이준석 전 대표 이런 결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이론적으로 따지면 정치의 고품질 서비스 경쟁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이 독과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의 당이 생겨서 좀 자극도 주고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당이론이고 현실론으로 따지면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당을 한번 해보려고 국민의힘에 네네. 입당하기 전에 그런 노력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린 겁니다. 엄두가 안 났어요. 네. 왜냐하면 각자 다 좀 색깔과 스펙트럼이 좀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이용환 위원장의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랬고 본인한테도 그랬지만 문화적 충격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면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당을 같은 당으로서 이렇게 딱 조직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엄두가 안 나서 사실은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미국과 중국의 외교 대리전이 된 다보스 포럼,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지 시각 지난 15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우선 다보스 포럼이 무엇인지, 올해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소개를 해 주세요. 예. 다보스 포럼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71년 그 제네바대 경영학 교수였던 이제 클라우스 슈바프가 창립한 민간 포럼입니다. 네. 전 세계 각국의 정계, 관계, 재계, 유력 인사, 그리고에다가 이제 뭐 언론인,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 세계 경제 현안과 경제 문제에 대한 각종 해법 등을 함께 논의를 합니다. 이 올해의 다보스 포럼은 이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분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각종 여러 세션을 통해서 AI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모였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이제 개막을 했더니 중국이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제 뭐 유럽연합에 첨단 기술 제품의 그런 수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외교전 성격이 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중국이 지금 이번 다보스 포럼에 리창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급 인사 10여 명을 데리고 대규모 사설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미국 제재에 맞서서 외교 총력전을 여기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리창 총리가 이제 지난 16일에 만난 사람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그 EU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데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EU로부터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할 의향이 있다. EU가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제한을 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그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 ASML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ASML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했던 곳이고, 네. 이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장비사이지만 굉장히 필수품이어서 이른바 슈퍼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ASML이 이제 지난 1일 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위한 면허를 좀 부분적으로 취소를 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중국 정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13일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반중국 노선의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 이제 첫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분석들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이 지금 리 총리를 앞세워서 이 다국적 기업 총수들에게도 중국에 좀 투자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이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좀 중국 견제 발언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연설에서 이제 대만 해협 문제를 계속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세계 물류에 미칠 영향을 이제 말한 건데요. 만약 이 대만 해협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을 한 거죠. 이 제이크 셀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중요한 관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미중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다차원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참상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관련 연설을 한 건데요. 네. 이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상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약을 짓밟고 유엔 헌장까지 어기고 있다 이건데요. 이 제네바 협약은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입니다.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인질 석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좀 꼬집은 걸로 보이고요.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여성과 어린이 이런 민간인이 살해되고 불구가 됐으며 또 폭격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자 지구에서 거부되는 상황을 전 세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국가를 세우는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서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의 최 기자가 AI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네네. 최대 화두 그 인공지능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막 작년에 보면은 이제 챗 GPT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한 회사인 건데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이 최고 경영자가 AI를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또 부작용 예방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과 일종의 뭐 윤리적 뭐 규제 이런 것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 다보스 포럼 창립자인 이 슈바프 회장과 이제 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AI 규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또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또 뉴스나 이런 영상들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거론을 한 거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일자리에 미칠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대선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진 말고 또 경계는 하지만 어떻게든 좀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또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가드레일도 있어야 한다. 좀 이런 양가적인 입장을 좀 견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민간 부문의 혁신의 규제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참석을 했고요. 한 총리 어떤 점을 주로 강조를 했습니까?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 이제 신원자력을 주제로 한 그 세션이 있었는데 여기 비공개 그 세션에 한 총리가 이제 핵심 패널로 참석을 한 겁니다. 한 총리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국은 원전 건설 전 주기에 걸쳐서 이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주제로 세션이 열린 게 이제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럽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을 계기로 이 유럽에서도 원전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다보스 포럼이 그동안 금기시한 원전을 세션 주제로 앞세운 것이 이제 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이 SMR의 장점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기업인들도 활발히 비즈니스 행보를 보였다는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까? 네, 이제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주로 뭐 한화, HD현대, GS그룹 이런 이제 오너 3사세들이 직접 나섰는데 예를 들어 뭐 한화 같은 경우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세계 최초 탈화석 연료 선박 이런 거에 이제 세션에 참석해서 이 한화가 갖고 있는 해양 탈탄소 비전을 소개했고요. 또 정기선 HD현대 이 부회장은 뭐 볼보 같은 이런 뭐 20여 개 글로벌 선도 기업의 이제 최고 경영자들을 좀 구성된 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공급 및 운송 산업 협의체인데 또 여기에 참석해서 이제 HD현대 또 배를 만드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또 협의를 했고 또 GS칼텍스 허세용 사장도 각종 세션 참석해서 이 고객사들과 만나면서 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세 4세들이 현장 누볐다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정부의 110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골자로 하는 110 대책 내놨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일주일간 시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기는 한데요. 약간 변화 조짐이나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110 대책 발표하고 나서 첫 번째 발표했던 그 주차의 주간 가격 동향상으로는 여전히 그냥 하락세가 유효한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이번 주 지표는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데 아직 오전이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네. 아마 이번 주 동향 발표도 여전히 매매 시장은 좀 위축세로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0 부동산 정책의 그 코어는 결국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안전진단을 준 면제해 주면서 굉장히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의나 이런 관심도는 올라가는 것 같고, 다만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뭐 대출이나 금리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활발해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위축 장세가 이어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대책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간의 정비 사업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안전진단을 받고 통과하면 재건축을 하게 하면서 안전진단의 소위 그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개정될 내용으로 하게 된다면은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고 거의 곧바로 그 구역을 지정해서 조합 설립을 하도록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현재보다 국토부 추산으로도 3배 이상 정비사업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이후에 실제로 정비 사업이 분양이 될지 말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성도 따라봐야 되지만 절차 자체는 매우 수월해지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의 정비 사업이 연간 10만 호 이내 물량에서 우리나라는 좀 진행을 해왔는데 정말 국토부 계산대로 연간 정비 사업 계획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상태로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 같다. 다만 이게 도시정비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월에 국토부가 도시정비법 개정안 낼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1대 국회 내에 이게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용은 다소 파격적이나 현실성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아직 아주 높아 보이진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 실현 가능성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아직은 관망세인 것이 부동산 시장 분위기이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명 노도강으로 불리는 곳이 노원, 도봉, 강북구,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3번에서 재건축 호재를 노리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구도심의 재건축 아파트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다소 구분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에는 작년에 노후계획도시법이 결국 여야 합의가 돼서 올해 제정이 돼요. 그래서 타임라인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그 그러니까 선도 지역은 올해 말에 지정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일은 내년 말부터지만 일기 신도시는 어쨌든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니더라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구도심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해야 돼요. 110 대책에 따라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가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고 이제 해야 되는데 선거 직전이니까 논의가 쉽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소위 80년대 말 90년대 아파트들의 그 소유자분들은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기와 구도심의 처한 상황은 약간 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네. 금리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1년째 3.5%가 유지가 되었고 1월에 있었던 금통위 때도 그게 발표되었을 뿐더러 하는 총재나 여러 금통위원들 생각은 향후 6개월 이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에 다소 앞서간 기대감에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발언을 했지만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서는 그 발언이 적절했다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금리는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시장금리도 작년 말에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확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오늘 미국 10년물 금리도 다시 4.1%를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다시 또 소폭 상승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생각이 다소 시장에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거를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뒤로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나 기대감 자체가 좀 가라앉는 분위기다. 네.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국토부가 2024년 SOC 사업 신속 집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상반기에 12조 4천억 원을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분야별로 어떻게 집행이 될 예정인가요? 네, SOC라는 거는 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지역 및 도시 사업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네. 24년에 올해 기준으로 20조 7천억이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조 4천억을 집행을 하고 이게 65% 정도 되니까 통상 한 55에서 60% 정도를 하는데 올해 좀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은 건설 기성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건설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상반기가 올해 하반기보다는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F 위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건설 경기 위축 부분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그 상반기에 예산 배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 많이 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 주셨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계획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이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주택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주택 외에 비주택, 토목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런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게 되면은 토목 분야에서는 좀 활기가 돌 것 같고요. 예. 다만 전체 시장 사이즈로 보면은 확실히 주택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주택 시장이라는 거는 작년 말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던 태형건설발 PF 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는 여전히 경고등이 좀 울릴 것 같아서 주택 경기가 좀 위축된 상태다 보니까 토목에서 좀 온기를 불어넣는다 하더라도 예. 부동산 경기 전체적으로는 좀 침체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재건축 이제 네. 활성화랄까요? 그 네네. 문제. 그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논의가 쉽지 않다고 이제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좀 시기가 지나서 그게 진짜 현실화 됐을 때 네. 물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물량을 그렇게 더 이렇게 많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되나요? 그게 지금 정말 가장 쟁점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정부가 그 재건축 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원인을 안전진단으로 봤기 때문에
도정법 개정을 안전진단을 준 면제하듯이 해주면은 재건축이 빨리 되지 않겠냐 이런 해법이 나와서 120 대책이 나온 건데요. 네네. 사실 현재 재건축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안전진단 때문이라기보다는 20년대를 거치면서 공사비 지수 전체가 50% 상승했고요. 그리고 금융비용도 종전의 제로금리 때 레벨에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이런 PF 금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간접비용조차도 50% 넘게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거의 1.5배, 1.6배, 뭐 심한 경우에는 1.8배까지 올라왔는데 분양 가격을 그걸 그대로 높여받았을 때 지금 현재의 높은 금리상 우리나라 대출 여력을 보면은 그게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90년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 용적률이 뭐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평균 200%가 넘어가다 보니까 노후계획법을 만들어가지고 최대 용적률 450%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네네. 일반 분양 수익을 최대한 늘려서 사업성을 올리려고 하는 방법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 등을 포함하는 서울, 부산 이런 광역시를 포함하는 구도심의 아파트들이 도정법 개정만으로는 그냥 300% 용적률이니까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아서 수익성이 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지금 사업이 멈춰 있는 많은 원인들은 수익성 매출이 적고 비용은 올라가니까 결국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멈춰 있는 건데 이거를 안전진단으로 오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막상 이 법이 설령 개정된다 하더라도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면은 결국 사업 손익 때문에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 재건축 증가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더 재건축 사업에 대한 허들을 풀었더니 정말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와 아닌 단지들이 정확히 갈려질 것 같아서 이게 주택 부동산 경기가 진짜 활성화되냐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1분입니다. 네, 출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 진출로까지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온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 부근에 화물차 고장나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막히다가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비봉에서 비봉 부근 그리고 팔탄 분기점에서 이어서 정체 있습니다. 한편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는 평택 쪽으로 서충주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에서 밀리다가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초청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직접 만났는데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위협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우리의 대응 방안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외무장관 이번에 왜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보면서 또 앞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쓰면 맞을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이었죠. 12일부터 17일까지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그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합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그런 것을 논의했고 또 거기서 생긴 이 추동력, 양국 관계 추동력을 앞으로 어떻게 또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무기 거래 문제 논의했을 거다. 이런 관측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높나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9월 정상회담 이후에 그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하듯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러시아가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또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급한 외화벌이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좀 더 추가 지원을 받을 의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이 옵틱을 보면은 최선희 외무상을 배석한 그 조춘용 노동당 비서가 북한 재래식 포탄 생산을 책임지는 군수공업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는 뭐 무기 거래, 무기 제공을 당연히 구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회담을 한 뒤에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푸틴의 북한 방문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서 했죠. 네.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러면 답방을 할 것이냐. 답방을 한다면 정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양국 관계는 공언한 대로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푸틴 대통령이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방북을 과연 할 것이냐.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어떤 조건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이번에 이제 외무상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방북 사실을 밝힌 만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2000년 7월 이래 24년 만에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북한으로 가는 것이죠.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외교수장 따로 만나는 거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이례적입니까? 만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유명한 거는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메켈 총리와 만날 때는 뭐 개 무서워하는 거라고 또 굳이 개를 들여와 가지고 기선제압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제 악수하는 것이 이제 인터넷에 떴어요. 언론에 공개된 거죠. 그렇죠. 이게 공개가 그냥 된 건 아니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메시지 하면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메시지고 이제 북한을 다독이는 그런 메시지도 충분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 사이에 있었는가 하니까 대체로 양자관계 한반도 상황에 관해 대화했으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측은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겠죠. 그러나 양자관계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이 얘기는 일단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현대 무기 그런 기술 제공을 안 하더라도 북한이 제일 급한 건 이제 경제 회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렸고 또 12월에는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방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구체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력에 관해서 논의했다는 것은 한미일이 자꾸 이러면 또 한미일이 자꾸 러시아로 괴롭히면은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레드라인을 건넜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만 두려워하건 뭐 핵무력 고도화라든지 정찰 위성 발전 여기에 관한 기술 제공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메시지죠. 이 최선희 외무상을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환한 웃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장면을 공개한 그 뒷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일 기술 지원은 이미 시작됐다고 또 보기도 하죠. 글쎄요. 아직 기다려봐야 할 게 러시아를 포함해서 현존 핵무기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핵무기 기술을 이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핵무기 기술이 어떤 건데 그렇게 함부로 그렇죠. 가격을 잘 치지도 않고 그냥 포탄 몇 개 받았다고 그 이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 제 말은 이제 미사일 기술. 그렇죠. 미사일 기술. 예, 그러니까 예. 주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기술 지원을 했을 예.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바라는 거는 많지 않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더라도 과연 거기까지 선물을 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최선희 외무상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러시아 측은 좀 조심스럽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3월 러시아 대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북한 러시아 관계에 좀 영향을 끼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면 그 대선 기간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영향을 끼치겠지만 뭐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도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선 후보 같이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종류의 대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 주적으로 명기하는 북한 헌법 개정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렇게 크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어려운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헌법을 보면은 이 남조선 일당들은 정통성이 없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을 받는 괴뢰 집단이고 한국 전쟁에서 조국 통일의 그런 위협 달성이 아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남한 전역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제 북한 측으로 흡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통일 정책이라든지 북한 체제가 그것을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그걸 헌법을 개정하면서 규정한다? 이 얘기는 뭐 왜 이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자꾸 남쪽을 쳐다보니까 남쪽의 이제 문화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통일 안 할 테니까 저쪽 쳐다보지 마라. 우리는 한반도는 지금 엄중한 전쟁 위협 상태에 있다. 긴장해라. 단결해야 된다. 불순한 요소에 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부 단속령의 엄포가 아닌가. 그쪽 해석이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 내부 결속 성격이 강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또 뭐 고쳐가지고 헌법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미 항공모함이 참가한 한미일 해상훈련이 올 들어 처음 진행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훈련인가요? 이것의 배경은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났죠. 그래서 그때 북한의 이런 군사 동향이라든지 위협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정상 차원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계속 있었고 이번에 최대 규모의 3자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이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 실시됐는데요. 3개국의 9개 함정이 참여한 연합훈련이었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완전 점령, 불변의 추적 등 대남 위협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연평도 인근에서 포격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기와 단결된 모습 그리고 준비된 태세를 보여주는 그런 연합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핵 미사일 위협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이 안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보는 이제 성적표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공기 같아서 없을 때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상훈련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느끼는 거 없는데, 라든지 뭐 북한 태도가 변화가 없는데 한다면은 뭐 괜히 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바라는 우리의 민심 동향인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쓸데없는 과도한 강경 정책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오히려 전쟁 위협과 그런 북한과의 핵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멈춰야 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바라 이거죠. 원하는 바고요. 하지만 해상 훈련을 함으로써 북한이 만약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비판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연합훈련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죠. 이제 해상훈련 얘기하셨고요. 예. 우리 정부가 북한 불법 해상 활동 막는 이제 독자 제재에 또 나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그리고 다른 도발을 제거하려면은 그런 이제 기술이라든지 물자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건 PSI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동시에 이제 자금원 그런 불법 획득 활동을 멈출 수 있는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연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번에 한 것 같이 독자 제재를 통할 수도 있죠. 이 독자 제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토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해 왔고요. 네. 그렇다면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의 불법 활동,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해상 활동을 제재하는데 유엔이라든지 이런 다자기구를 통하지 않고 독자 제재를 점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우리나라도 이런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 대선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모종의 거래를 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북한이 바라는 것이죠. 왜 이 로또 선전을 보면은 인생 역전 이런 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정말 소위 바이든 행정부 거의 4년 동안 시달렸는데 코로나까지 3년이 겹쳤고 그래서 이제 핵무기 말고는 믿을 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한다면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확실히 해서 네. 적어도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몇 개라도 해제하는 그런 수확을 올리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라든지 바이든 정부라는 전혀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대화를 지금 왜 합니까? 11월까지 어차피 기다렸다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때 이제 소위 올인을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포스코 홀딩스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외유성 호화 이사회를 열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포스코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정호 포스코 홀딩스 회장과 전현직 임원, 사회이사 등 8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들이 2019년 8월경 중국에서 백두산 관광을 하고 초호화 식사와 골프 등을 즐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범대위는 최 회장과 포스코 홀딩스 사내외 이사 등 16명이 지난해 8월 이사회를 명분으로 캐나다로 가서 6박 7일의 초호화 관광 골프 여행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